안녕하세요. 이타 아카데미의 권준호입니다. 자, 132회 건축전기설비 기술사 문제별, 교시별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간략하게 핵심 내용을 가지고 맥을 짚어서 설명을 드리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앞서서 전체적인 어떤 경향 흐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으니까 그 부분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 강의를 영상을 시청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바로 교시별 문제 해설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보시면 1교시 문제 분석, 열세 문제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제가 세 가지 유형으로 좀 분류해 놨습니다. 보시면 기본 유형, 심화 유형, 스킵 유형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 유형은 말 그대로 베이직한 부분입니다.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기초를 다져가면서 처음에 접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심화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높든지 아니면 중심 내용에서 약간 좀 벗어났거나 융합이 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입니다. 이 내용은 심화 내용은 50점 이상이 됐을 때부터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심화 내용까지는 보지 마시고요. 기본 내용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고 전체 출제의 한 70% 정도가 기본 유형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20에서 한 25% 정도가 심화 내용인데 이 심화 문제는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킵 유형으로 분류가 된 것은 기본적인 어떤 중심적인 내용에서 좀 많이 벗어나 있고 그 다음에 출제 비율이 굉장히 낮은 유형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공부 안 하셔도 충분히 합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효과적으로 쓰시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기본 유형 한 70% 범주 내에 있는 문제들, 그 다음에 수준이 좀 높은 20에서 25% 정도 되는 문제들은 나중에 50점대 이상서부터 공부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항상 기억을 해 두시고요. 방향을 그렇게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기본 유형에 12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이 12문제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 PLC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고, 요거는 KC 규정하고 그 다음에 IC 코드를 융합을 해서 낸 문제이고, 이 문제는 뭐 KC라고 명기가 되어 있진 않지만 KC에서 출제가 된 겁니다. KC 기준 자체가 IC 코드를 접목해서 만든 것이고요. 요 내용은 IC 62305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KC 규정에도 라이트닝 프로텍션 존에 대한 내용이 있고 내부 필요의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건 다 아시겠죠? 뭐 라이트닝 프로텍션 존 0A, 0B, 1, 2 이렇게 이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그림이 있고 각 카테고리마다 해당되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키워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그림과 표 아니면 각 카테고리별 분류해서 어떤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 내부 필의 시스템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등전이 본딩,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예방 대책이고요. 등전이 본딩을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절연체를 둬야 되는데 절연체를 설치하기가 어렵잖아요. 건축물 내부니까. 그러니까 이격을 두는 거예요. 이격거리를 둔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SPD인데 이 SPD는 등전이 본딩을 보조적으로 완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SPD도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가 되어 있긴 하지만 이 등전이 본딩 내에 포함되어 있는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답안지를 작성을 하시는데 이 내용들이 잘 융합이 될 수 있게끔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과 관련된 그림들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나는 뭐 그림 아무거나 그리시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세 가지가 매칭이 잘 되게끔 두세 가지의 그림의 배치를 아주 최적화된 상태에서 거기에 뭐 설명이라든지 수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조화롭게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답안지 작성하실 때 생각나시는 대로 이해가 되는 대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중요한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기술사를 공부하는데 중요한 컨텐츠. 첫 번째가 정의, 그 다음에 그림, 그 다음에 그래프, 그 다음에 뭐 특징과 장단점 관련된 거기에 해당되는 핵심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이 내용들은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그런 상태에서 답안지를 작성하셔야지만 답안지가 굉장히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정의도 명료하면서 간단하게 딱 떨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이해해서 쓰시려고 하면요. 깔끔하게 나오질 않습니다. 문장이 계속 길어지면서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빠지는 경우도 있고 또 불필요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나름대로 쓰시기 때문에 오류가 있는 내용들이 막 첨가가 돼요. 전체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러프하게 보이면서도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깔끔하지가 않아요. 그런 답안지 같은 경우에는 50점대 후반까지 점수는 나오지만 합격 점수를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주요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반복해서 보고 읽고 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새롭게 한번 재구성하시면서 배치를 잡으시면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쓰는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자, 발전기실. 이 부분은요, 국가 건설 기준이라고 이렇게 기준 자체를 딱 표시해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많이 접했던 거예요. 건축적, 환경적, 정기적 고려 사항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술사 공부하시면서 이거는 뭐 어느 학원이든지 간에 다 강의를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잘 학습을 하셨다고 하면 이 기준을 간단하게 좀 한 번이라도 보시면 충분히 서로 매칭을 시켜가지고 좋은 답안을 만드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는 거. 먼저 기본을 먼저 공부하시고 이게 완성이 됐을 때 관련 기준들 뭐 이런 것들을 첨가해서 보시면 이런 것들이 내가 그냥 쑥 흡사하는 것처럼 바로 이게 암기가 되거든요. 이렇게 기본에 입각해서 답안지 작성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전 작업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런 유형은 기술사 문제로 내기에는 조금 너무 단순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너무 간단한 경우에 오히려 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답안지를 쓸 때 굉장히 좀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한 페이지나 두 페이지를 써야 되는데 이 내용을 어떻게 좀 파워풀하게 어떻게 하면 파워풀하게 답안지를 써야 되는가 여기서부터 딱 막히게 되거든요. 자, 요거는 관연도 문제에 있는 겁니다. 발송배전 기술사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유사 분야의 문제를 좀 보셔야 돼요. 건축전기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건축전기 문제만 보지 마시고요. 발송배전이나 전기안전이나 전기 응용 문제를 좀 보시면 거기서 건축전기와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뭐 전부 다 포함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뭐 30에서 50% 정도는 건축전기 문제와 연관성이 있고 그 문제 중에서 건축전기에서 최근에 출제가 안 됐다. 그러면 그런 문제들이 이렇게 서로 크로스해가지고 교차해서 문제가 출제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미리 예측했다고 하면 충분히 맞출 수가 있었을 거고요. 아니신 분들은 이거를 10점짜리 1페이지 정도로 작성하는 게 좀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답안지에 보시면 플로우 차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뭔가 조화롭게 텍스트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그림이라든지 플로우 차트도 좀 있고 수식도 있고 표도 있고 그래프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컨텐츠들이 답안지 안에 포함이 돼 있어야지 굉장히 좋은 구성으로 보이게 되는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막 글씨 어떤 그 텍스트로 쭉 쓰게 되면요 굉장히 좀 답답해 보이고 뭔가 공부가 좀 덜 된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는데 답안지를 잘 쓰기는 쉽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진 대책 요거는 뭐 많이 출제가 된 거고요. 잘 맞추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고 무효전력 무효전력과 관련된 문제가 오히려 이 건축전기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게 좀 약해요. 지금 제가 뭐 모의고사 첨삭 지도도 하고 이렇게 상담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보면 이 부분이 답안지가 잘 안 나와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건데 이런 과부족시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대책을 정확하게 잘 쓰는 분이 많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렵진 않은데 답을 잘 쓰기가 쉽진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고조파. 자, 외역률 정의 써라. 제가 이걸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고조파 문제는 엄청 많이 나왔어요. 막 몇십 문제가 나왔는데 THD를 묻는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2번인가 밖에 안 나왔거든요. 의외로 많이 안 나왔더라고요. 많이 안 나왔지만 자주 출제가 안 된다고 해서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이 부분은 자주 출제가 되지 않았어도 항상 가지고 가는 문제죠. 이런 게 기본 유형이라는 거예요. 자주 출제가 됐던 많이 나오든 아예 안 나오든가 내가 항상 가지고 가야 되는 거. 정확하게 그 개념을 알고 있고 뭐 언제라도 쓸 수 있고 요거는 THD를 묻지 않더라도 고조파가 나오면 THD 기준이 뭐 몇 %다 이걸 우리가 명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써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건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역률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잘 쓰는 거는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3차원적인 벡터도 좀 들어가 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얼마나 잘 썼는가. 그 다음에
이것과 역률과 관계되는 수식이 있거든요. 그 수식을 정확하게 외운다든지 아니면 그거를 좀 증명해서 이렇게 좀 풀 수 있다든지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은 그렇게 쓰셨으면 점수가 높게 나왔을 건데 이 부분도 이제 어렵진 않았는데 잘 쓴 분과 그렇지 않은 분과는 차이가 많이 났을 거란 얘기죠. 자, 보호계정기 5동작 기본이 되는 문제죠. 뭐 이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거고 전력 손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손실률의 정의, 그 다음에 전압과 송전거리와의 관계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요건요 조건이 중요해요. 여기서 조건을 준 것처럼 동일한 전선, 그 다음에 전력, 송전 전력입니다. 그 다음에 전력 손실, 이 세 가지가 동일하다. 이게 조건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틀려지게 되거든요. 같은 전선이라는 건 거기에 저항률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굵기도 같고, 그 다음에 보내는 전력도 동일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발생되는 전력 손실도 동일할 때 전압을 보시면 2배로 올려준 거거든요. 2배로 올려줬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이런 것들을 동일한 조건으로 가정을 해놓고 수식을 전개하게 되면 이 송전거리는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합니다. 전압을 2배로 올려줬으니까 전송거리는 몇 배가 되는 거예요? 2의 제곱이 되니까 4배가 되는 거죠. 이걸 수식적으로 증명을 할 수 있느냐? 증명하셨다고 하면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을 거예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동기 전동기의 구조와 장단점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자, 전동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도 전동기가 있고 동기 전동기가 있고요. 거의 우리가 사용하는 전동기의 95%인가 자료에 의하면 90몇 프로가 유도 전동기고 동기 전동기는 거의 쓰진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두 가지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거든요. 이 동력과 관련된 부분은 전동기와 관련된 부분은 전체 출제 비중이 한 3%밖에 안 돼요. 3%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300개 정도의 아이템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면 합격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300개 정도의 어떤 그런 과제를 내가 정확하게 잘 정립을 해 놓으면 얘네들을 응용하면 이걸 500개도 만들고 1000개에 대한 답도 만들기 때문에 300개 정도면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는데 300개 정도의 300문제 혹은 300과제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간다고 하면 3%면은 전동기와 관련된 거는 한 9문제에서 10문제 정도만 가지고 가시면 합격하는데 충분한 분량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고요. 요건 항상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게 좋습니다. 내가 문제를 미리 예측해서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공부하는 그런 전체 범위에서 5% 이하로 가져야 돼. 신규 문제를 내가 예측해서 가는 건 5% 이내고 90% 이상은 지난 5년간 10년간 출제됐던 문제들을 정리하셔서 기본이 되는 문제하고 플러스 심화가 되는 문제 이런 형태로 문제의 유형을 분류하셔서요. 각 유형마다 기본이 30%, 심화가 20에서 25%, 그 다음에 신경향 예측해서 가는 게 한 5에서 10% 정도 이런 비율로 맞춰 가시면은 딱 그게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그 바운더리라고 이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글레어 이거 자주 나오는 거죠. 눈부심과 관련된 것, 눈부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그 다음에 눈부심 평가법, 눈부심 방지 대책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어렵진 않단 말이에요. 잘 쓸 수 있는데 문제는 이 눈부심 평가법을 정확하게 외워서 거기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수식들도 있고 그 수식에 나와 있는 팩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내용이 어렵진 않은데 이 부분이 다른 쪽에 쓰이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글레어 방지법에 관련된 팩터라든지 그 수식이 뭐 우리가 단락전류라든지 전압 변동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요한 공식들이 많잖아요. 거기에 쓰이는 공식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평상시에 잘 쓰지 않다 보니까 정확하게 쓰기가 쉽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은 분석 자료를 통해서 예측을 해서 미리 세팅을 해놓고 내가 외우고 계속 가져야 돼요. 한 번 외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익숙한 게 아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뭐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한 보름에 한 번 정도는 봐줘야지만 이런 문제 갑자기 쑥 튀어나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 답안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풍력 발전입니다. 자, 풍력 발전에서 출력 계수하고 주속비는 굉장히 자주 나오는 거죠. 이거 공식하고 정의를 외우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계산 문제, 주속비를 계산한 문제를 띡 냈어요. 보시면은 거기에 조건들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계산 문제가 여러 가지 어떤 단위라든지 그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막 세 줄, 네 줄 쭉 되면 일단은 겁이 딱 나요. 그러면 당황하고 긴장하기 때문에 쉬운 문제도 긴장하면서 이제 틀리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이게 이제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계산 문제가 저기 추가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실수해서 틀리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문제는 쉬웠는데 정확하게 맞히긴 어려웠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교하게 정확하게 잘 쓰셔야 되는데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반복적으로 기본이 되는 유형의 문제들을 한 150개 정도 딱 정리해 놓고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문제만 딱 들고 들어가서 백지에다가 해설 없이 푸는 연습을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는 정확하게 맞추게 되고요. 플러스 뭐가 더 추가가 되느냐? 문제만 보고 계속 풀다 보면요, 응용력이 생겨요. 거기서 변형이 된 문제, 다른 문제와 융합된 거, 뭐 이런 것들도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푸는 시간을 꼭, 정기적인 시간을 꼭 가지시되 해설 없이 항상 문제만 들고 다니면서 푸시고, 또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꼭 손으로만 쓰지 마시고 평상시에 문제만 들고 다니면서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짜투리 시간이 있을 거예요. 문제를 보면서 이 문제의 핵심은 뭐다. 계산 문제는요, 함정이 간혹가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함정을 모르고 접근하게 되면 거기서 딱 물리면서 그 문제를 틀리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25점짜리는 그 문제 틀렸을 경우에 떨어질 확률이 90% 이상이 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의 어떤 유형이라든지 함정이라든지 스타일들을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만 계속 보더라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감리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이렇게. 감리원 배치. 서류에 대한 부분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자, 감리 문제는 제가 자주 나오진 않는데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특히 면접에서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보십니다. 자, 이건 어떻게 대응하느냐? 제가 경향 분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거는 한 7개에서 6개, 7개에서 한 8개? 요 정도 수준으로 문제 수를 가지고 가세요. 기출문제 보시면 나옵니다. 뭐 설계감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공사감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감리비 산출에 대한 부분도 있고, 많단 말이에요. 자, 요런 것들 7, 8개 정도 가지고 가시고, 그 중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면 난 맞추겠다. 목표는 한 문제예요. 한 15% 적중률로 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뭐 요게 요번에 나왔어요. 당연히 다음 시험에는 이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132회 때 나왔기 때문에 133회 때 이걸 또 낸다? 그럴 수는 없어요. 나온다고 하면 그냥 버리시면 돼요. 그럼 요게 빠지면 다른 걸 추가하시고, 또 이제 그게 나오면 빼고 추가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 1년에서 2년 정도 시험을 보다 보면 빼고 넣고 하는 게 뭐 5개에서 한 6개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합치게 되면 10개가 넘어가요. 이 안에서 다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나가시다 보면 감리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대비가 되고, 또 면접에 가면은 감리 문제를 굉장히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면접에 대한 답변 자료도 준비가 되겠죠. 이렇게 대응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심화 문제로 제가 KC 규정에 수중 조명 등의 시설 기준에 대한 부분은 심화 문제로 넣었어요. 자, 요건 이제 KC에서 문제가 나온 건데, 이 내용 자체는 어렵진 않아요. 근데 왜 심화 문제를 분리를 했느냐?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다른 데에 접목이 되는 부분이 없어요. 오로지 수중 조명 등 관련해서 이 내용들이 정의가 돼 있고 거기에만 써먹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데 응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주 내가 접할 일이 없다 보니까 잘 안 외워져요. 이 문제만을 위해서 이걸 외워야 되는데 이 문제가 자주 출제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뭐 150문제에서 한 300문제 그 사이마다 한 번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출제 확률로 따지면 0.5%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전부 다 외워서 간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내용이 어려워서 이걸 심화 문제로 분류해 놓은 게 아니고 중심에서 벗어나 있다. 그 다음에 출제 확률이 대단히 낮다. 이 두 가지 기준에서 이 밑으로 내려놓은 거고요. 그러면 위에 거는 심화 문제 아닙니까? 요거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거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이거를 심화 문제를 이렇게 내려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 KC 이 수중 조명 등을 기본 문제로 올리셔도 돼요. 요건 왔다 갔다 해서 두 문제다 일로 포함을 하시든지, 아니면 두 문제다 심화 문제로 내리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분류해 놓으시든지, 아니면 두 개 바꾸시든지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기본적인 어떤 큰 바운더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런 것들 좀 조정한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출제 비율이 막 바뀌지는 않거든요. 본인이 좋아하는 거, 내가 감렵을 하게 되면 검역에 종사하고 있으면 자주 접하니까 기본 문제를 놓는 거고요. 내가 수중 조명 등과 관련된 업무를 많이 다뤄요. 설계를 많이 합니다. 그럼 이걸 기본 문제 놓는 거예요. 본인 스타일에 맞춰서 조정을 하시라는 얘기죠. 그렇더라도 큰 어떤 그 흐름은, 구조는 바뀌지 않는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교시에 대한 분석 자료를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이건 문제가 열세 문제나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바로 이어서 2교시, 3교시 하기에는 좀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끊고 다음 영상에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찍어서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